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장 한선모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2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1일에 있었죠. 미국의 연방정부가 폐쇄됐는데 이 문제를 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연방정부가 폐쇄 조치에 들어가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남주 연구원, 정부가 폐쇄된다고 하니까 잘 실감이 안 나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미국은 이 상하원 체제로 의회가 운영된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테고요. 예산안이 그래서 상하원 모두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해괴년도는 이제 매월 10월에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예산안이 9월 말까지 이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 협상 타결에 이제 실패를 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1일 오전 그러니까 0시 1분부터 이제 일시폐쇄 보통 이제 신문에서 보면 셧다운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확정이 된 이제 예산안이 없으니까 정부가 돈을 이제 쓰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 버린 거죠. 네. 어떤 협상을 하길래 이렇게 예산안이 이제 타결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겠지만 문제의 중심에는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이 예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 중심의 하원은 오바마 케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1년 유예하는 안을 이제 고집을 해왔었죠. 또한 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임약의 건강보험 의무 적용을 배제하거나 의료기기에 대한 세금 부과를 삭제하는 등과 같은 이제 의료산업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왔었고요. 반면에 민주당이 이제 가반 의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원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 예산에 대한 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하원에서 이제 통과시키고 있는 이 오바마 케어 예산안이 삭감되어 있는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식의 강경한 이런 입장들을 밝혀왔었던 상황이고요. 네, 이 민간 보험사들이나 의료계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예산안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잠시 이 건강보험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건강보험을 개혁하겠다 이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험 중심의 유로체제가 보험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이제 2010년 3월에 의회를 이게 오바마 케어 예산이 통과를 합니다.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이제 노년층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메디케어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메디케이드 가입이 가능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 민간에서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요. 민간 보험료도 이제 비싼 데다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각종 질병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가입을 이제 기피하면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의료보험 혜택에 배제되어 왔었던 게 현실이었죠. 경제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의료보험 체제는 가장 낙후한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들이 대체로 공통된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는 이제 민간보험 중심의 기존 의료보험 체제를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대다수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이제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와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이제 거들어서 무보험자 약 한 3,200만 명 정도를 의료보험에 가입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고용주에게는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건강보험 수혜자 비율이 전 국민의 한 95% 정도로 높아진다 이런 게 이제 미국 정부의 추정이고요. 그래서 미국 의회 예산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오바마 케어 시행을 위해서 정부 지출이 2013년부터 10년간 총 한 1조 7천 6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 이렇게 강제가입 조항을 위헌 판결을 하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안에서 이 오바마 케어 문제, 금액이 얼마냐, 이런 문제만이 꼭 이 지금의 상황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네, 이거 미국 같은 경우에 정치 일정을 보면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죠. 그리고 2016년이 대선입니다. 근데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유력 대선 후보로 이제 뭐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반면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이제 난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크게 주목되고 있는 이런 후보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소위 예산 전쟁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최대한 타격을 주고 공화당 인사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좀 키우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또한 이제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보시면 이제 지지율이 크게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의 임기 동안에 가장 큰 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항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오바마 행정부나 뭐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정치적 목적이 일단은 존재하기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가 단기간에 뭐 협상이 타결돼서 끝나기가 상당히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런 이유들로 이 10월 1일부터 정부 폐쇄에 들어갔고 오늘이 4일인데 뭐 아직 폐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이 미 연방정부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한 29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중에 이제 한 80에서 120만 명 정도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거나 근무를 해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국립공원들도 이제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최근에 언론 보시면 뭐 자유의 여신상이나 그랜드 캐년 같은 관광 명소들이 이제 문을 닫는 사태들이 발생했다 이런 기사들을 뭐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 경우에 하루 이제 75만 명의 방문자들의 발길이 끊기고 이로 인해서 하루에 한 3천만 달러의 출입료에 해당되는 경제적 손실이 야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국세청 같은 경우에도 9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이제 뭐 군인들이나 뭐 FBI, 뭐 세관이나 국경수비대 같은 뭐 치안을 담당하는 이런 공무원들은 뭐 정부 폐쇄에 따른 영향을 받진 않는 거고요. 네. 보통 이제 공무원이 놀면 이제 민간이나 이런 데도 같이 놀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정부 부분이 이렇게 되면 민간 경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정부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일단 먼저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은 대표적으로 뭐 군수 산업이 크지 않습니까? 이 군수 산업 같은 경우에도 무기를 만들면 누가 사주는 겁니까? 정부가 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 대상이 정부인 건데 정부가 폐쇄되면 이들 기업들은 생산을 늦추거나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이러한 군수 산업과 연관된 산업들도 2차적으로 타격을 보게 되는 거고요. 또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업하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막 이래야 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면서 실물 경제에도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봐지고요. 국립공원 폐쇄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의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연관되어서 타격을 받는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민간 부분에서의 경제적 손실도 뭐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갈 걸로 봐집니다. 네, 이 경제적 악영향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뭐 어느 정도라고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산업에도 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 뭐 공무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주변 산업들이 영향을 받으면 노동자들이나 가계의 소득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 지출이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뭐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전에 비해서는 당연히 여건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뭐 생산도 이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IMF 같은 경우에는 미 정부 폐쇄 사태가 약 한 3에서 4주간 정도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4분기에 미 경제 성장률이 원래는 2.5%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해왔었는데 이제 1.1% 정도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1.4% 포인트 추락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정부 폐쇄가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이제 심각해질 것이고요. 미국 연방 정부가 가장 최근 폐쇄된 게 이제 1995년 12월 15일부터 1996년 1월 6일까지 21일간이었고 그 이전에는 1995년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이었는데요. 미 의회 리서치 서비스에 따르면요, 이 기간 동안 연방 공무원 80만 명이 이제 무급 휴직을 경험했고, 이 기간 중 경제적 손실이 한 14억 달러 정도 됐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한편으로는 또 이 경제에 관련한 불확실성도 높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당장에 이제 미국 실업률 통계 발표가 좀 무기한 연기됐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네, 뭐 현재 지금까지 본 바로는 이제 현재 사태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른 채 정치권이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이제 연방준비제도,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데 이 연준을 제외한 정부기관들이 발표하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일단 중단이 되게 됩니다. 경제지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경제 현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 경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뭐 이 수치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현 상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니까 불확실성은 커지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크게 주목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미국의 출구 전략 여부였죠. 그래서 출구 전략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미 연준에서 제시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실업률 6.5%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실업률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발표되지 않으면 실업률 통계가 발표되지 않으면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네. 그래도 뭐 아직 현재까지는 뭐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대다수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연방정부 폐쇄가 뭐 이번에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네, 뭐 이 1976년 이후부터 해서요.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17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일 이상 지속됐을 경우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미국 주가 지수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평균 2.5% 하락을 했고 5일 이하일 때는 하락률이 1.4%에 불과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큰 파장은 일으키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던 거죠. 네. 뭐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지 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다들 뭐 금방 끝나겠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제 협상하는 이 모양들을 보면은 또 꼭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보기도 또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요. 네, 우선 뭐 이 미국의 정치적 협상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뭐 좀 이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제 연방 정부가 폐쇄되고 그다음 그 폐쇄된 그날 주가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났었죠. 미국 주가가. 그래서 처음에 당일날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이 지난 지금 현상에서 보면 정부 폐쇄가 되었음에도 이 민주당이나 공화 양당이 의견을 좁혀갈 기미를 잘 보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정부 폐쇄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져가면서 주가 등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장기간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 충격이 이전보다 훨씬 커질 수가 있는 거겠죠. 또한 이번에는 미국이 대공황 이후에 최대의 경제 위기라고 할 만큼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준의 출구 전략 등으로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전과는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다른 상황에서 정부 폐쇄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폐쇄는 더 충격이 더 크게 이제 증폭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 폐쇄 이후 4일째인데요. 일단 좀 더 이제 금융시장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정부 폐쇄도 문제긴 한데 이제 10월 중순에 이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또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연방정부 폐쇄 문제는 이 과거와 달리 새 예산안과 정부 부채 상향 조정이 복잡하게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미 재무장관이 이제 10월 17일이 넘으면 사용할 돈 없다 하면 이렇게 구체적 날짜를 10월 17일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이제 그때까지 협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 그때까지 그러니까 10월 17일까지 정확한 날짜일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이제 재무장관이 말했던 10월 17일까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도 맞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다시 빚을 끌어다 써야 하는데 더 이상 이제 빚을 낼 수 없게 되면 이제 디폴트, 이제 파산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도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경제에 상당히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는 거겠죠. 네. 미국이 이렇게 만약에 디폴트를 선언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궁금한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IMF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조조정하고 이랬는데 미국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미 국채가 흔들리겠죠. 미 국채라는 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제 실물 경제 문제로 디폴트가 난 게 아니니까 수습은 뭐 될 수 있겠지만 미국채에 대한 신뢰에는 큰 균열이 가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채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 세계 경제 시스템에도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미국은 막대한 무역 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 소위 뭐 쌍둥이 적자를 보면서도 달러화라고 하는 이제 국제 기축 통화의 힘으로 다시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경제를 운영해 왔는데 이러한 시스템에 적지 않은 균열이 발생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건 경제가 위축된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큰 세계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디폴트를 한다는 게 이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어서 이게 잘 예측이 안 되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현 시점에서 당장에 미국이 파산한다라고 보는 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표면적인 문제들은 이제 민주공화 양당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불거진 문제라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민주공화 양당이 봉합을 하기는 할 것으로 봐집니다. 정말 이제 장기간 미국 정부가 문을 닫거나 파산하게 되면 이제 미국의 세계 패권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이제 현상을 초래하는 건데 양당이 정치적 대립으로 이제 이 공통의 이해관계라고 할 수 있는 세계 패권 질서까지 상실해 가면서 이렇게 정쟁을 펼치겠냐 이런 데 있어서는 이제 좀 회의적인 거죠. 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또 이번 문제를 그냥 뭐 정치적 해프닝으로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취약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렇게 정치적 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것도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정부 부채가 심각하니까 정부 지출을 줄이는 문제나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건 이제 이 정치적 합의를 하면 당장에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계속해서 이제 정부 지출과 재정 적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치열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부채가 많은 거고 쓸 돈이 많이 없는 거니까요. 당장에 미국이 급격히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거두자니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정치적 공방이 이제 뭐 치열해지는 것이겠죠. 네. 네, 지금 뭐 외신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굉장히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뭐 어떤 지점들일까요? 네,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왜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정부 폐쇄니 뭐 디폴트냐는 건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인 거죠. 이제 문제는 현재 미국의 상황이 또다시 그런 선을 넘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전과는 달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해프닝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요. 이제 어찌되었든 미국은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패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그 바탕에는 강력한 군사력도 있지만 달러와의 기축통화 지위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국채도 이제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사태가 천천히 미 국채와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 거고요. 이런 사례가 누적되다 보면 그것이 미 국채에 대한 신뢰 상실이나 달러화 중심의 기축통화 체제에 대한 변화 시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꾸 넘다 보면 그 선은 더 이상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이제 아니게 되는 거죠. 네, 이
핵범국가인 미국이 더 이상 좀 세계 각국에 이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미국이 이 부분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이 세계 경제 시스템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이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신뢰를 주변국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점점 그러기가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뭐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과 출구 전략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연방정부 폐쇄나 부채 한도 증액 협상도 그렇고 미국 정치권이 전혀 세계 각국들에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발등에 불이 급급한 상황이라는 거겠죠. 뭐 전혀 이제 리더십이 소위 말하는 뭐 리더십이라고 하는 걸 전혀 발휘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가 저물고 있는 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미국이 뭐 당장에 파산할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뭐 좀 지나친 측면이 있겠지만 이번 사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지금 미국 경제의 이 취약성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 세계 경제 질서의 균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뭐 최근 언론에서 연방정부 폐쇄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의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문이 이제 전격 취소가 됐고 이제 그 틈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뭐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 세계 경제 질서 변화와 미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이 다시 현재의 구조를 다시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보다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세계 경제의 구조와 질서를 짜기 위한 노력들이 더 절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고요. 예, 백남정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이 9월 26일이었죠. 이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장님, 내년 예산은 얼마로 책정이 됐습니까? 예, 26일 발표된 정부 자료에 의하면 내년 예산안은 총 수입 370조 7천억 원, 총 지출 357조 7천억 원 규모로 짜여졌습니다. 물론 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잠정적인 예산이지만 뭐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올해 본예산 대비로 총 수입은 0.5%, 1조 9천억 원 정도 감소를 했고요. 총 지출은 4.6%, 한 15조 7천억 원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본예산 대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본예산 대비라는 건 추경 예산이 빠진 이제 작년에 통과된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연말에 한번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3월에 추경 예산이 있었죠. 올해 정부는 이 19조 3천억 원, 이 세입 경정 예산 12조 원 정도를 빼고 실제로는 한 7조 3천억 원 가량의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예, 올해 예산은 본 예산이 342조 원이었고 추경 예산을 포함하면 349조 원이 됐었습니다. 내년 예산 357조 7천억 원이면 뭐 추경을 포함한 예산에 비해서도 약 8조 7천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뭐 총 지출은 그렇고요. 총 수입은 이제 작년에 비해 감소를 했는데요. 네. 이 본 예산에서의 총 수입이라는 거는 이제 성장률을 가정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과 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이 본 예산에서 예상된 총 수입은 372조 6천억 원이었는데 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된 총 수입은 360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뚜렷해진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 예산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내년 예산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올해 예산을 짤 때 가정했던 성장률이 4%였는데 내년 예산 짜는 지금 보니까 올해 성장률 전망이 2.7%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성장률은 3.9%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떨어지면서 이 세수가 줄고 총 수입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성장률을 3.9%로 잡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내년에 3.9% 성장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죠. 이런 평가에 기반을 한다면 아마 세수는 이제 수입 추정되고 있는 이 370조 7천억 원보다 아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재정 수지는 좀 어떤 상황입니까?
총 수입이 370조 7천억 원이고 총 지출이 357조 7천억 원이니까 뭐 20조 원 흑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총 수입과 총 지출에는 이 국민연금 같은 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적흑자로 나오는 것이고 이 부분을 이제 빼야죠. 이 부분을 뺀 이제 실제 재정 수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관리 재정 수지는 25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 작년의 본예산 대비로는 작년 본예산에서는 이제 관리 재정 수지가 4조 7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조 원 이상 적자가 대폭 늘어난 거죠. 그래서 국가 채무는 올해 480조 3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515조 2천억 원으로 이렇게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안을 소개해 드릴 때 이제 경기가 나빠서 적자 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제 균형 재정 원칙이 지속되고 균형 재정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20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보면 내년 예산안은 작년보다 적자 재정 쪽으로 좀 움직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군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작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민생 공약을 제시하면서 향후 5년간 연평균 27조 원이 필요하다라고 추산을 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이미 대선 공약 당시에 이제 적자 재정을 이제 공약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예산이 늘어나는데 그에 상당하는 이제 세입 증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이제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생 복지 예산은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고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세수는 줄거나 지지부진하고 결국에는 이 증세의 필요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 조정, 세제 개편, 공공부문 개혁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연 27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요. 예, 실제 이게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증세는 또 안 한다 이러니까 결국은 뭐 부채, 그러니까 국채를 찍어가지고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올해 정부가 이 세제 개편안을 제출을 했는데 국민들의 반감이 워낙 거세서 결국 크게 축소돼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재벌 대기업들의 세부담이 매우 낮고 의사나 변호사 같은 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 뭐 이런 점들이죠. 네. 그러니까 뭐 조세의 공정성 문제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놔둔 채 이 유리지갑이 근로소득세 부분을 중심으로 개편을 시도하니까 국민들이 반발을 한 거고요. 재벌 대기업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부자들의 탈세를 차단한다고 해서 뭐 필요한 재정이 다 충당되는 건 아니겠죠. 결국 뭐 소득세 인상 같은 이 전반적 증세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공정성이 이제 전제가 되지 않으면 또 최소한 이제 우선적으로 공정성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동시에 확보한 뒤에 이제 전반적인 증세를 시도를 해야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들의 불만이라는 게 이제 증세는 동의하는데 왜 재벌들 부자들 놔두고 나만 내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의를 수용해서 제대로 증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까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쪽이 이제 주로 자기 지지 기반들이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결국 이제 국채를 찍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 내년 세입안을 보니까 소득세는 올해보다 9% 증가하고 부가세는 7.4% 증가하는데 법인세는 0.1% 증가한다고 예상을 해놨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법인세만 사실상 감소하는 거죠. 이 법인세가 줄어드는 이유에는 뭐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실적이 악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 이래 계속 법인세율을 계속 낮추고 각종 이 비과세 감면 제도를 유지해서 재벌 대기업들의 세부담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이제 재벌 증세, 부자 증세를 회피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증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수지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경제 위기로 이 새누리당마저 민생 복지를 공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걸 공략을 해서 당선은 됐는데 막상 시행하자니 돈이 필요하고 그걸 낼 수 있는 재벌 부자들은 한사코 반대하고
이들이 자기 지지 기반이니까 추진하기가 싫고 이게 안 되니까 전반적 증세도 안 되고 결국 국채 찍어서 재원 마련하고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또 그 때문에 복지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분야별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내년 예산에서 짚어볼 지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이번 예산의 기조가 경제 활력 일자리 예산으로 정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아마 당연히 이번 예산은 이제 저나 뭐 다른 사람들이 민생 복지 예산이 됐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이 성장 중심의 기존의 예산으로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경제 민주화를 뭐 거의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끝내고 이 각종 민생 공약들이 이렇게 축소 파기되고 있는 이 박근혜 정부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일단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자금이 24조 3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지원에 13조 원, 그다음에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 수출 금융에 10조 2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라 그러고 하면 보통 이제 선박이나 플랜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건설과 조선 분야 지원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대폭 줄일 거라고 공언을 해왔던 이 사회 간접 자본, 그러니까 SOC 예산이 23조 3천억 원으로 4.3%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SOC 예산이 이명박 정부 때 이 4대강 한다고 크게 늘어났는데 이게 거의 안 줄고 그냥 남은 거죠. 이렇게 예산 배분이 주로 이제 기업들 지원하는 쪽으로 편중이 되면서 이 정작 이 대선 공약들은 크게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핵심 공약인 이 기초노령연금이 소득 70% 이하 차등 지급으로 축소가 됐죠. 그래서 애초 필요한 예산의 뭐 절반도 주지 않았다 이러던데요. 그다음에 4대 중증질환 진료비나 뭐 노령자 임플란트 건보 적용 같은 공약들도 축소가 됐습니다. 반값 등록금 역시 지원이 축소되고 연기되면서 사실상 실행이 불투명해졌고요. 고교 의무교육 관련 예산은 아예 반영이 안 돼서 지자체로 이렇게 떠넘겨졌습니다. 또 무상보육 예산도 이 국고 보조율을 이 당초 논의 수준인 20%포인트 증액에서 10%포인트 증액으로 줄이면서 지자체들의 추가 부담이 늘어나게 됐고요. 네, 이 정부나 언론이 보건복지 일자리 예산이 이제 100조 원을 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는 100조 원에 육박한다, 뭐 가깝다 이렇게 호들갑이었죠. 그래서 내년 전체 예산이 358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이 106조 원이면 29% 수준입니다. 그래서 30%도 안 되는 거죠. 이 OECD 평균이 45.9%거든요. 그것도 2009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58조 원에 45.9%면 164조 원입니다. 네. 그래서 OECD 평균을 맞추려면 우리나라는 매년 60조 원을 매년이 아니죠. 60조 원을 이제 증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조 원 넘었다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거는 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실제 내용을 보면 이 105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60조 원 가량은 이 공적연금이나 보훈, 주택건설 예산이고 내년 증가분의 절반 가량은 이 공적연금 증가액과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 이런 거는 이제 세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가 쓰고 그러니까 연금을 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순수한 복지 예산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수한 복지 예산은 그다지 크게 증액된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무시해 버릴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욕먹는 수준에서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국방 예산에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국방 예산은 35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에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원점 이제 재검토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년 예산안에도 차세대 전투기 관련한 예산이 이제 7,328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아마 뭐 삭감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이 더 비싼 이 F-35A를 도입하기 위한 일종의 정지 작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내후년 예산에는 이제 사업비 증액이라는 형태로 아마 더 늘어난 형태로 이 예산에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뭐 종합을 해보면 각종 정책 자금이 대폭 늘어났고 줄어든다던 토건 예산은 별로 안 줄었고 크게 늘린다던 민생복지 예산은 상당 부분이 축소 파기됐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전 방송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이번 예산안에서 박근혜 정부의 민생공약 축소 파기 흐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뭐 이게 숫자로 봐서는 뭐 국민을 위한 복지 이런 부분보다는 아마 이 건설사, 조선사 같은 이 재벌들을 위한 복지가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내년 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29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